조선시대 때는 너무나 성황모 그림, 그 요지 호숫가에서 요지경이죠. 잔치하는 그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이걸 집에다 걸어놓으면 복을 받는, 부귀영화를 이루고, 그리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왜냐. 옛날 사람들은 지금하고 달라요. 우리는 지금 그림 예쁘거나 뭐 좋으면 내 마음에 들면, 그림 좋다고 그러지만, 옛날 사람들은 단순히 그건 아니에요. 예쁘기도 하지만, 그림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지는 힘이, 힘. 이미지는 힘이 있어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림이 예쁜 걸로 끝나지 않아요. 힘이 있어요. 변화를 시키는 우리를. 그래서 이 여신 서왕모의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기운을 받아서 내가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요지형도 서왕모가 요지 호숫가에서 잔치하는 그림 이거를 많이 그려가지고 결혼식 할 적에도 그거를 병통으로 해서 놓고 또 왕실에서 또 왕자가 태어났고 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비몽도라든가 이런 화가들 시켜서 우리 서왕모 그림을 그리게 하네. 이 조선 후기에 이 서왕모 이 말하자면 붐이 일었다고 붐이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신들이 지금 우리가 다 사라졌다 사라진 신들 그래서 지금 신화가 뭐 귀환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요즘에 막 뭐 많이 하지만 돌아온 거는 서양 신화 동양의 신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자, 상상력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이런 상상력이. 자, 그 다음에 이 신령스러운 짐승들, 괴물들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죠. 제일 먼저 구미호. 이게 산해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뿔이 9개 달린 영. 여러분들 구미호 모르는 사람 없죠? 뭐 드라마, 뭐 옛날 얘기 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저는 지금 한 가지 약간 굉장히 섭섭한 게 있어요. 유감스럽고 뭐냐. 제가 어렸을 적만이요. 시골에 외갓집에 가면 충청도 예산 산골짜기에 외갓집에 가면 깜깜해지면 되게 옛날 얘기는 밤에 해요. 낮에 옛날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렇죠? 옛날 얘기는 꼭 밤에 하게 돼 있어요. 어느 민족이나 옛날 얘기 대낮에 멀쩡한데 그때 일해야지 그때 옛날 얘기하면 다 밤에 해요. 옛날 얘기 특징이 밤이 되면 얘기도 하고 할머니 그때 꼭 얘기하고 여우 얘기 꼭 여우 저기 말이야 저 고개 거기 가면 충청도 말은 여수라고 그랬나? 여수고개 저기 여우고개 여수가 나와 저기 여수 나와 여수 여시 뭐 지방마다 저 여시 같은 뭐 X 뭐 이러잖아요. 그 쓰는 말이 달라요. 근데 여우 저 여수 같은 근데 여우고개 저기 여우가 내가 팽팽한다 거기 가면 여우고개 이런 얘기 많았고 여우가 굉장히 많이 출몰했어요. 여우가 동네마다 지금도 지명은 남아있어요. 여우고개, 무슨 고개 뭐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친근하고 그 주변에 이렇게 많았던 여우가 왜 삽시간에 이렇게 없어졌죠? 여우 없어요, 지금. 여우 한 마리도 없을 거예요, 지금. 멸종 상태 아니에요? 여우가 없어요, 여우가. 네. 물론 호랑이 같은 맹수도 없어졌고, 표범이니, 그 중에 하나가 여우. 늑대도 없을걸요? 없어요. 그 여우는 근데 별로 사람 잡아먹고 막 하진 않잖아요. 맹수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없어졌어. 굉장히 아쉬워. 왜냐하면 여우는 굉장히 뭐 옛날 얘기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우리 문화 속에서 여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우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여우 이야기가 있고 뭐 이솝우하고 맨날 여우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인간하고 이게 가까이. 근데 이게 삽시간에 사라졌다고 여우가. 이게 참 저는 하여튼 아쉬운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자, 근데 구미호 뿔이 9개 달린 여우가 있다. 이런 건 좀 약간 묘사스럽고 좀 사람을 홀려. 어떻게 홀리냐? 애기 웃는 소리를 낸다.
이 글에, 사례경에 보면, 애기 우는 소리를 내요. 그리고 사람 잡아먹어요. 왜? 애기 우는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애기 있나? 호기심에, 글로 가면, 딱 잡아먹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여우를 이거를 갖다가, 잡아먹거나 뭐 이러면, 그런 요사스러운 기운에 또 빠지지 않아요. 반대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말기에, 그, 명성황후 밀씨가, 민비죠. 명성황후 밀씨가, 여기 야단이에요. 아, 걱정이 됐어요. 뭐냐면, 고종이, 다른 후궁한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왕비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비가 그때 굉장히 총애하는 무당이 있어요. 이 무당의 존재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진령군이라고 관음장을 숭배하는 무당.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진령군. 아주 총애했어요. 진령군한테 고민을 상담했어요. 야, 그 임금님이 어떻게 요즘에 나한테 안 오시고 저 누구한테 그랬더니 진령군이 마마 걱정 마십시오. 딱 하더니 어느 날 며칠 후에 요거 잡수시라고 약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더니 갑자기 이 양반이 그 고종왕대가 막 쳐다보고 후보한테 안 가고 야 이거 신통하다고 해서 이거 힘이 안 나고 그랬더니 제가 여우를 잡아서 여우 꼬리를 그거를 이렇게 해서 약을 만들고 그 여우가 사람 잘 홀리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했더니 임금님이 찾아왔고 물론 이건 야단이에요 야단. 그리고 그 명성황후 민비를 뭔가 좀 약간 그 헐뜯기 위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우는 뭔가 사람을 홀린다, 요사스럽다, 또는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그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 산해경에서 또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이 근데 처음에는 꼭 성별이 여우가 꼭 여자이기만 하지 않았어요. 남자 여우도 있고 여자 여우도 다 있었는데 중국의 당나라 이후부터 여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남녀 차별이 좀 심해지면서 그래서 여우는 여자다 이런 인식이 굳어지는 거는 나중에 왔어요. 신화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꼬리 9개 달린 여우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는 바로 이 산해경에서.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문학 예술이나 이런데. 옛날 얘기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승왕이라고 하는, 이 등에 뿔이 나 있는 짐승이 있어요. 뿔. 이걸 주목해야 돼요. 등에, 머리에 뿔이 나면 이 짐승은 굉장히 상서로운 짐승이에요. 이게 기린의 그 원시 형태입니다. 기린. 그래서 서양에서도 머리에 뿔이 하나 있는 그 짐승이 있어요. 그걸 유니콘이라고 해요. 일각수. 요거를 만나면 불로장생. 불로장생이에요. 영생. 연금술에서, 서양 연금술에서 제일 그 중요한 상징이 유니콘 상징이에요. 유니콘. 영생 불멸의 상징이에요. 근데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스왕이라는 짐승은 이거 완전히 이 짐승을 만나면 대박. 장생. 800살을 살아요. 이 짐승을 만나서 딱 올라타면 800살. 네. 그래서 이게 등에 또 머리에 이 뿔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상징이 동서양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농지라고 하는 이런 짐승이 있고요. 이상한 개머리. 머리가 9개 달려 있는데 전부 다 개머리예요. 개머리. 그리고 몸은 호랑이 몸이에요. 호피. 이것도 이거는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만만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 자, 이 새는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눈이 하나,
다리도 하나, 날개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놈은 날아가려면 다른 짝이 하나 있어서 걔하고 합쳐져야 돼. 합쳐지면 얘가 날아가. 그런데 이 새가 잘 없어. 근데 어느 날 마을에 이 새가 날아왔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막 경계, 큰일 났다, 이거. 홍수나, 홍수, 물난리. 준비를 해야 돼. 왜? 이 새가 홍수를 불러와.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새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리처럼 생겼어요, 오리. 그러니까 이 새는 물의 기운을 잔뜩 가지고 있는 새야. 근데 이 새가 합쳐져서 날아와. 그 물의 기운이 2배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야, 이거 홍수나 진짜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새를 굉장히 주목해요. 새는 우주의 기운을 잘 그거를 느끼고 감지하고 우리 인간에게 그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새는 우주의 기운, 땅의 기운을 가장 잘 느끼는 그런 존재예요. 새가. 몸에 종갓새가 막 하늘로 올라가서 지지배배 막 하죠. 이거는 땅의 양기. 그 양기를 막 받아서 두둥실 막 올라가서 막 논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사실은 서로 영역 가지고 막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아니 뭐 또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철학자들이 그래서 그걸 새를 보고 새의 반응을 보고 많이 판단해요. 철학자들이 옛날에 소광절, 그 유명한 소광절 있죠. 그 국송시대 때 그 역학 상수학의 아주 대가죠. 소광절이 두견새가 와서 우는 걸 보고 북쪽 지방 낙양에서 북쪽 지방인데 낙양은 남쪽에 있어야 될 두견새가 와가지고 우는 걸 보고 야 이거 정치가 혼란해질 징조다. 남쪽의 기운이 북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임금님의 기운이 뭔가 잘못되는 신하한테 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왕안석에도 병법, 신법 그것 때문에 막 신법당, 군법당 막 싸우고 난리가 나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이거를 미리 예견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새가 그런 이 우주의 기운을 굉장히 잘 감응을 한다. 감응.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만만이라는 새도 혼자 있으면 이게 물오리인데 물오리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물오리. 혼자 있으면 그냥 괜찮은데 이게 두 놈이 합쳐져서 날라오면 이건 문제예요. 물의 기운이 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홍수 난다. 사람들이 홍수 대비를 했다. 이거는 주술적인 생각, 공감 주술, 그 주술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황조라는 새가 있는데 황조. 이거는 황조는 보통 우리가 꾀꼬리를 황조라. 꾀꼬리잖아요. 꾀꼬리죠? 노란색. 꾀꼬리예요. 근데 우리는 꾀꼬리 그냥 꾀꼬리가 뭐 잘 운다 뭐 꾀꼬리 뭐 물음소리 생각하지만 사실은 꾀꼬리는 중요한 그 약재예요. 뭐냐면 꾀꼬리 고기를 먹으면 질투심이 없어진다. 자, 이것도 주술적인 생각이에요. 왜? 꾀꼬리는 암수컷이 굉장히 이게 정이 깊어요. 근데 이거는 조류의 특징이에요. 조류들이 되게 원앙색이 그렇고 기러기도 그렇고 암수컷이 굉장히 걔네들은 절대로 뭐 이혼도 안 하고 잘 살아요. 그, 얘네들이 헤어지지 않아요. 새들이 그래요. 새들이. 굉장히 새들은 그 암수컷이 아주 굉장히 이게 아주 유대가 아니에요. 그 꾀꼬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서 책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꾀꼬리 고기를 먹으면 질투심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어떤 황제가 후궁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꾀꼬리 고기를 먹였더니, 그다음부터 얘네들이 아주 반대가 됐어요.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있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 국어책에도 나오죠. 황조가 유리왕, 유리왕이 두 그 후궁이 있었죠. 치기와 화이. 근데 둘이 서로 막 질투해가지고 맨날 싸워. 그러다가 그 중에 치기가 화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중국 여자인데 도망가서 자기는. 그래서 유리왕이 막 가서 달려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유리왕이 돌아오는 길에 꾀꼬리를 만나는 거야. 꾀꼬리가 막 울고 있어. 마음속. 그러니까 유리왕이 이걸 보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죠. 아, 꾀꼬리 얘들 참 너무 사이좋던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어? 황조가잖아요. 그게 꾀꼬리 노래예요, 황조가. 그런데 이걸 우리는 보통 그냥, 꾀꼬리 다정한 거 보고, 내가 그 시위를 못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깝다고 이렇게 노래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이 산해경이라는 책을 읽었으면 보다 깊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유리한 뭐예요? 그 둘이 질투 때문에 그 두 후궁이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꾀꼬리를 보면서 꾀꼬리는 질투심을 없애주는 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유리한이 그런 그 꾀꼬리 노래를 부르면서 한탄을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런 해석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요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날개가 달린 물고기야. 밤에만 날아다녀. 밤에만 날아다녀. 날치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물고기가 나타나면, 밤에 이 물고기가 나타나서 하면 좋은 징조예요. 뭐예요? 풍년이 들어, 풍년. 그럼 왜 그러냐? 이유는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물고기가 날개달린 물고기가 밤에만 날아다녀. 밤에 팍 날아다니는데, 그러면 풍년이 들어. 그러니까 왜 이런 신화적 상징을 만들어냈을까? 그때 사람들의 이 사유 방식, 그때 사람들이, 예, 우리 고대, 우리 선조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 일종의 상징이죠, 어떻게 보면. 이 물고기.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막 논리적으로 막 머리를 굴려보면, 그래, 물고기는 알을 낳잖아. 알 많이 나니까, 그게 풍요 자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 하나만은 아니에요. 다른 뭔가 왜 또 그럼 밤에만 왜 날아다녀? 왜 밤에만? 여러 가지 그때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이게 이제 과연 그 언제요? 신석 시대에 만들어졌다면 신석 시대 사람들의 뭔가 그 뭐라고 하죠? 그때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어떤 그 인식의 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틀, 인식의 구조, 에피스테메라고 그러죠. 에피스테메가 다르죠. 거기에는 어떤 단전이 있다고. 이걸 이제 바실라르가 얘기를 했죠. 단전. 인식론적 단전이라고. 이 원시, 또는 고려시대 때, 또는 신라시대 때, 그 사람들, 조선시대 때, 우리 가깝지만, 와, 우리 사이에는, 인식론적인 어떤 단절이 있죠. 물론 같이 크게 보면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공유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단절이 그걸 완전히 단절돼서 끝나는 건 아니고 그것을 다시 감싸가지고 우리가 또 그 위에서 또 하나의 통합될 또 인식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단절과 감싸기를 통해서 인식론이 이렇게 우리가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네. 자, 어쨌든, 이 원시시 사람들만이 갖는 그 인식론적인 틀, 그 구조.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간극이 있죠. 그 간극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의 세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해경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먼 나라, 먼 지역에 사는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이거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엘리아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종교학자 엘리아데가 모든 사람은 자신은 우주의 중심, 자기가 살고 있는 것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중국 사람도 자기가, 한국 사람도 내가 우주의 중심. 다 어디 섬나라에 사는 사람도 내가 사는 곳이 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어떤 정치성이 들어가면 차별을 해야 되죠. 차별. 이거를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가 80민주의에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얘기한 게 있죠. 그걸 상상지리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뭔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은 뭔가 우리가 낙후되고 못했다는 그런 상상. 네. 약간 그 차별적인 어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서양 제국주의가 아메리카 대륙 어디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의식도 상상지리학. 기본적으로 그런 데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걸 차별하는 게 의식이 강해지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먼데 있는 사람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비정상으로 생각. 이거는 또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정상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먼데 있는 놈들은 좀 비정상이 돼줘야 돼. 그래서 항상 여행기라든가, 가령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로도 또는 그 무슨 중세시대 때 그 서양의 그 여행기 이런 걸 보면 항상 가다가 보면 인도 지방 또 어느 지방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 다 비정상. 왜? 우리 서양 사람이 정상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변부에 있는 인간들은 좀 비정상이 좀 돼줘야 돼. 이런 측면도 있단 말이죠. 거리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도 있고 내가 정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주변부를 왜곡시킨다. 자, 이번님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이방인들 보면 어디를 갔더니 동쪽에 장비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팔이 엄청 길어, 이 나라 사람.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꼿꼿이 서서 물고기를 잡어.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함경도 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옥저 근처라고 했어요. 옥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함경도 근처로. 그 다음에 삼수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어디를 갔더니 머리가 세 개가 달려 있어. 근데 이거는 인도 신화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이런 그림은. 공통점.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죽지를 않아. 머리가 세 개라서 그런가 봐요. 안 죽어. 어디 갔더니 눈이 하나밖에 없어. 일목구. 눈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갔더니 서비국이라는 나라야. 여기 사람은 귀가 엄청 커. 귀가 막 이렇게 길어. 이 그림은 귀가 그렇게 크게 안 나왔어. 이렇게 길어가지고 귀를 받치고 다녀. 너무 무거워서. 근데 이 귀가 쓸모가 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이 귀를 밤에 잘 때 요로 깔고 자고 한쪽 귀는 요로 깔고 한쪽 귀는 입으로 덮고 잔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몇백 년 된 그 기록에. 써 있어요, 진짜로. 한쪽 귀는 요로 깔고 한쪽 귀는 입 덮고 잔다. 서비국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어디 갔더니 저 변방에 어디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어. 가슴에 구멍이. 그래서 뚫을과 가슴 반영국이라고 이 나라 사람. 반영국 사람들은 왜? 이 조상이 한번 슬픈 일을 당해서 죽었어. 가슴에. 응? 이 구멍이 뚫려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게 유전돼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은 가슴에 다 구멍이 뚫린 채로 태어나. 세상에요.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 바른 종족들이에요. 왜냐?
높은 사람이 어디 밖에 행차할 때 되면 아래 것들이 그 양반 그 구멍에다가 장대를 꿰어가지고 이렇게 가마를 태워서 다니는 예의 바른 종족들이에요. 관용국 사람.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디 갔더니 여자들만 살아요. 여자들. 여인국이에요. 나라 이름이 여인국. 여자들만 사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여인국 사람. 아.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비교가 돼요. 서양에도, 안 나온다. 뺐나 봐요. 여인국 사람인데 서양에서도 여자들만 사는 나라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 뭐죠? 아마존에스. 아마존. 근데 이 두 여자들만 사는 나라지만 굉장히 달라. 성격이. 이 동양에서 이 여인국 여자들만 사는데 여기는 양변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근데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리스 신화. 아마존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마존. 아가 그리스어로 히라버로 접두사로 없다. 없다는 뜻이고 마존이 가슴이에요. 가슴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여자들은 화를 쏠 적에 젖가슴이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잘랐거든요. 가슴이 없는 여자. 그래서 아마존이 복수가 아마존에스. 가슴이 없는 여자를 아마존에스. 그래서 호전적이야.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스는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느냐. 밖에 나가서 이제 자기 후손을 길러야 되잖아요. 여자들만 유지를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연애를 해서 임신을 해. 그래서 아이를 낳아. 그러면 아마존에스들은 남자애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애만 빌려. 그래서 아마존에스. 근데 동양의 여인국은 또 달라. 동양의 여인국은 아이를 낳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연애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황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 거기 가서 밝은 밤에 목욕을 해요. 그러면 저절로 임신이 돼. 반성생시 혼자. 임신이 돼. 왜? 이거는 신화학적으로 달, 태음의 기운이야. 그 다음에 달은 그 생산과 자산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갖는 또 생식, 힘.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 근데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 죽여요. 그냥 내버려둬요. 길러요. 그러다가 3년이 되면 지가 알아서 그냥 죽어요. 왜냐? 여기는 여자들만 사는 풍토예요. 기운이. 남자애가 못 살아. 3년이 지나면 저절로 그냥 정리가 돼요. 네? 그래서 운기가 너무 충만한데 그래서 남자는 못 살아. 3년이 되면 죽어요. 그리고 여자애들만 남아. 자연스럽게. 이런 데서도 뭔가 그 세계관, 의식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적 그런 그 차별적인 그런 인식에서 중심부와 중경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생긴 거는 뭐 동서양이 다 똑같아요. 중경부를 차별. 근데 단 한 가지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이 서양의 그 신화라든가 이런 전통에서 이방인은 되게 희생양이고 항상 위험한 존재. 그리고 적대적인 정말 그런 존재. 왜? 서양 전통에서 중요하게 항상 추구하는 것은 주체를 강조하고 그러면 이 주체를 강조할 적에 결국 거기서 뭐가 배제돼야 돼요? 타자. 주체와 타자 관계 속에서 결국 이 주체를 강조하게 되면 여기서 배제되는 건 타자죠. 그러니까 서양의 그 이야기 전통이나 이런 신화에서 보면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런 타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 그리고 배제해야 될 존재. 왜? 타자는 내가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적에 타자는 언제든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내 주체를 위협할 수, 이렇게 인식돼요. 나하고 같이 내가 이렇게 공존해야 될 존재라기보다는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타자는 항상. 그래서 서양의 이야기 전통에서 여기 신화에서 보면 가령 사이클롭스, 외눈박이 괴물, 오디세우스 그 일행들 다 잡아다가 다 잡아먹고 그러죠. 항상 우리 이 히라빈 주체를 위협하는 존재야. 이방인들은. 그 다음에 사이렌, 이 뱃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해서 주체, 이 타자는 이방인은 항상 서양의 이야기 전통에서 보면 이 주체를, 우리 서양 사람, 이 주체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존재를 취급을 해. 이방인은 항상. 그리고 모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뒤집어서는 속죄야. 희생양이 되기 십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자는 이걸 현대까지 내려와요. 에일리언, 영화 에일리언이든 우주인, 외계인은 항상 위험한 존재예요. 우리 지구 사람 항상 어떻게 하는 걸로 표현해요. 소설이든 영화든. 그렇잖아요? 네. 외계인은 그래. 위험해. 위험한 존재야. 그, 영화도 그렇고, 뭡니까, 그, 노래 가사 같은 데도 보면, 좀, 그때 유행했던 그 영화, 그 그룹, 그 뭐죠? 그, 누구의 그 영화였죠? 누구의 그 영화 일대기, 그거 있었죠. 어, 영국의 그 유명한 그 그룹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뭐. 그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그 게네피트 노래 보면 화성이 침공해가지고 이런 그 레이디오 가가라는 그 노래가 거기 노래 가사에도 나와요. 화성 사람이 우리 화성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타자는 항상 나를 위협하는 존재. 그래서 배제돼야 돼. 서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이방인들, 동양에서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 이방인들인데, 이 타자인데, 얘네들이 비록 우스꽝스럽고,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보면 얘네들이 우리를 잡아먹는다든가, 우리를 위협한다든가, 이런 존재로 느껴지자. 이 스토리에서. 이 스토리에서. 아니, 뭐, 지네끼리 그냥, 귀가 이렇게 커. 근데 이상한 놈들이야. 근데 걔네들이 우리를 뭐 아마존에서처럼 그 히라민들을 무조건 죽이려고, 세일처럼 뱃사람들 갖다가 죽이려고, 그리스 사람들,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걔네들 뭐 그냥 한쪽 귀는 요로 깔고 한쪽 귀는 그냥 입으로 덮고 자. 얘네들은 그냥 이상하게 살아. 그냥 그거는 끝나. 이런 이야기에서는 절대로 나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적극적 배제해야 될 그런 타자로 인식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 동양 신화에서. 비록 이상하긴 하지만 이 세계 시민의 경지에서 같이 함께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의식되고 있단 말이죠. 쟤네들, 야, 위험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 이방인들에 대한, 사내경의 이방인들에 대한 귀가 이렇게 큰 놈들, 가슴에 구멍 뚫려서 저렇게 어르신을 저렇게 장대로 뚫어서 모시고 가는 애들. 그래, 이상하긴 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놈들을, 야, 저거 위험한 놈들이야.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런 타자, 그런 타자에 대한 인식은 없고요. 이상하지만, 경방의 구석이라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타자로 인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런 산해경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세계관은 오늘날에 있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로 포스트 휴먼 시대에 우리가 수많은 타자들하고 같이 조우하고 공존해야 될 이 시점에서
이런 산해경 신화에 대해서 이러한 이방인들, 타자와의 이러한 관계성,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기존의 그리스 로마 시대, 아까 그리스 로마 시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나름대로 사람의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우리한테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그러나 상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서양 전통에서 바로 반인반수를 괴롭 취급했다든가 타자를 내 주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위협시했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바로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그때 시까지는 그게 과연 제국주의 시대라든가 그때 인간 중심으로 막 과학을 막 열심히 막 개발하고 이럴 때는 그런 사고가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그러한 인식이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탈근대라든가 포스트 휴먼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이런 그 산해경적인 타자에 대한 생각, 그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유효하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산해경과 한국 문화는 요거는 생략하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뒤에 여기 있으니까 내용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을 좀 여러분들 또 해보실까요? 네, 소감과 질문 다 좋습니다. 시간 괜찮아? 시간. 네? 시간 하셔야 돼요. 아, 예, 빼놨습니다. 네, 도덕경이 보경과 덕경의 결합으로 되어 있듯이 네, 산해경도 산경과 해경이 결합되어 있는 네, 산경, 해경, 환경 세 가지. 도덕경까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제 동이죠. 우리 보조선 이런 그 도덕경조차도 장자일sek에도 여러분들이 동이족들의 어떤 그 사유 구조, 인식 구조, 서상 구조 이런 것들의 반영이라고 봤고요. 그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종족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잘못하면 이제 너무 이제 좀 확대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분야는 저기 아무래도 이기동 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일가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쪽 동인문화하고 관련한 그 부분은 이기동 선생님께서 좀 좋은 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느껴요. 그런데 환경은 그런 산경, 해경 위에 붙어 있는 아니면 다른 것도 독립돼 있습니다. 더 먼 변방의 경우를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물을 항상 아닙니다. 이거 거칠 황자.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더 먼, 거칠, 아주 변방이라는 뜻이죠. 아주 먼 변방. 그게 환경이고, 해경은 조금 이제 가까운 변방. 산경은 뭐 대개 이제 그냥 그 산들에 대한 그 이야기고. 근데 그게 아주 꼭 그렇게 아주 일치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뒤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죽음에서 잘 보이는 겁니다. 그대로 보이시고 그러면 지금 죽음에서도 지금 뭐 질문이 올라올 수 있나요? 있으시면 그럼 제가 봐야 되나, 여기? 아니요. 근데 있으시면 바로 들려요. 스피커. 여기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 죽음에서도 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되게 그러니까 말이지 않선 바깥 동삼성하고 아래만 이쪽 지역,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지 않습니까? 무대 자체가. 산해경의 무대는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중국 대륙 전체에 걸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에 따라 약간 변동은 있어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넓지 않았을 걸로 봐요. 은나라 시대라든가 이런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 동방 중심에서 그쪽이 중심이 돼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천성이라든가 또는 남쪽의 광동 남쪽 지역까지도 더 중국의 영토가 확대되면서 이제 더 넓어진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어느 한 일정한 시기에만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중국도 영토가 굉장히 확대를 거듭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방 지역에 아무래도 거기에 중심이 있었던 걸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이제 서쪽이나 남쪽까지 확대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유검 시대에 만든 것하고 식수관관이 정리한 부분의 차이 출입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유흥이 정리한 것이 그게 이제 뭐냐면 정부에서 유흥은 이제 전국 관료 관방학자니까 결국 그때 이제 18권위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정리를 일단 했고 그거를 이제 주로 거기에 많이 근거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고 주석을 하죠. 그 서왕모에서는 요지경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가끔 뭐 요지에 산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네. 거기서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왕모에서 나온 얘기예요. 요지라는 데가 서왕모가 살고 있는 궁궐의 옆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예요. 요자가 옥돌, 그러니까 옥같이 아름다운 호수다 이거죠. 요지. 그래서 요지 호숫가에서 벌리는 잔치를 서왕모가 벌려요. 그런데 그 잔치가 너무 환상적이고 화려해서 요지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세상을 요지게 할 때 노래를 좀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약간 변형이 됐죠. 그 의미가. 뭔가 그 요상한, 이상한 걸로 이렇게 됐지만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니고 막 굉장히 환상적이고 화려한 그런 의미죠. 이 시선을 한번 좀 치우십시오. 시인들이 많으신데. 네네. 저도 실었습니다만, 지금 산의 계열 공부를 실었던 앞에 시대 고등 때도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황지우 시인이 뭐 산의 계열 가지고. 제일 먼저, 네. 이건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데, 오히려 그 한국유사나 상당히 원천적인 고전들이 있는데, 산의 계열은 자꾸 이게 아직까지 자꾸 이게 중고전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인들이 좀 알려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게, 뭐라고 할까요? 이건 이제 한중 관계가 요즘에 굉장히 문화적 충돌, 갈등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반감을 갖고 이제 중국 사람들도 막 자기네 거라고 다 그러고, 또 우리 한국은 또 이제 아니라고 그러고 서로 이제 문화 갈등이죠. 그런 것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왜냐하면 문화 콘텐츠가 요즘에 이제 이게 산업이 되고 돈이 되니까 이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여기에 이 문화라고 하는 원래는 국격이 없는 건데 여기까지 이제 개입이 돼가지고 자꾸 충돌이 벌어지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문화에 대한 어떤 관념이 특히 고대 문화에 대해서는 이거를 같이 공유한다는 관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동아시아 문화는 특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아쉬운 거죠. 왜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이거는 그리스 거요, 우리 거 아니요 이러지 않거든요. 스페인에 가도 그리스 로마 신화 가지고 이거는 그리스 거지 왜 우리 거 아니라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는 뭐 이게 중국 신화다 그러고 이거는 중국 거지 왜 우리 거냐 이러고 또 중국 사람들은 또 중국 사람들도 이거 우리 거니까 니네는 건드리지 마. 근데 이거는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국가개념, 민족개념 신화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국가개념, 민족개념 생기기 이전의 산물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후대의 국가개념, 민족개념, 영토개념으로
지금 그 경계를 막 짓고 이러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대 문화는 특히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는 뭐 장난한 데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뭐 공격 산에게는 이게 아직 정체가 모호했어. 좀 자꾸 배워가거나 관심을 갖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당장 지금 나는 산에게는 좀 고전, 우리나라의 의미가 아니라 러시아 고전이고 신화를 그렇죠. 바로, 아니, 노노맹자나, 아니, 도덕경은 그럼 중국책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완전 산해경보다도 더 후대, 나중에, 이거는 신화보다도 더 훨씬 나중에 생긴 거니까, 그거야말로 완전 중국책인데, 그거 가지고는 중국책이라고 안 하면서, 산해경 가지고 중국책이라고 이건 넌센스죠. 그건 넌센스예요. 이 산해경에 실린 이런 내용들은, 이거는 우리의 그 논리적인 사고나 사상, 철학, 그 이전에 더 원형질적인 그런 이 사유인데, 아니, 이거를 가지고 중국적인 거를 얘기하고 한국적인 거를 얘기하고 이러면, 이거는 정말 넌센스. 그러면서 노무맹자나 도덕경 이런 거는, 이거는 가지고 또 중국 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또 그런 관념 없으면서, 그거는 굉장히 넌센스. 삼해경 민영사 1985년 이게 선생님이 네네. 네. 지금도 벌써 지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스테이지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삼해경의 내용도 전부 다시 저런 기이한 존재들이 나오고 싶으면 그렇죠? 네. 여기서는 우선 어떤, 논리적인 어떤 설명이나 어떤, 사변적인 어떤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그냥 이 사실들, 그냥 신화적 사실들을 나열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포착해야 될 것은 이러한 그 신화적 신화적 사실들,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인식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앞으로의 우리의 이 사고하고 맞닿아 있다는 것, 그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설치하고 있다는 것. 이 사고가, 이것이 앞으로 시대의 어떤 정신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그리고 문명화되는 어떤, 조직화된, 구조화된 그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하자면 어떤, 구조적인 어떤 시대, 그 상태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어떤 창발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어떤 창발성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포착해가지고 이거를 명확하게 집어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학이나 예술하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체득하기가 저는 쉽다고 봐요. 네.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도련명이나 노신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제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사유하고 비교를 좀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주제가 산해경 근대의 묻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그 사유와 이게 초창기부터 이 동서양의 사유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는 신화는 다 비슷한 걸로 똑같은 걸로 원형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벌써 어떤 분기점이 생겼다고. 그리스 로마 신화 때부터 벌써 이 동양 신화하고는 이 사유의 분기가 벌써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근대 이유로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데, 근대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신화 시대부터 이 종족성이라든가 이 풍토성,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이 사유의 분기가 벌써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신화, 비교 신화를 하면서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네. 말씀은 그 보르스톤 이야기 보르스, 네. 네. 선생님 보셨어요? 또, 보르스 생산공제약이 당연히 맞죠. 이런 좀 이런 아, 그 양반도 막 부서 없이만 나열을 해요. 또 이런 상상동물 여러 가지를 예, 막 나열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기 중에 상상동물 사전과 같은 형태예요. 예. 산의 경우 뭐 그런 같지는 않지만 그거 이거 괜찮긴 아닙니다. 이거 좋은 생각이죠. 네, 네, 보르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르스가 아마 이런 상상동물 이야기라는 걸 쓰기 전에 이분이 분명히 산의 경우 읽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걸 딴다. 네, 네. 가능성이 있어요. 산의 경우는 이미 19세기에 벌써 러시아에서 처음 번역이 됐고, 1800년대 러시아에서.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뭐 미국, 뭐 그런 곳에서 이미 해외에서 번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왔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반인반수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신화적 이런 그 이미지나 이런 것은 인도 신화 쪽하고 상당히 또 비슷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그런 거. 거북이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있죠? 비석, 올비석 같은 거. 이런 거, 뭐, 인도에도 뭐, 수미산 받치고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또, 인도 신화에 보면, 수미산을 거북이라. 근데 이것도 이 동양 신화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여신이 거북이를 가지고 이 세계를 바쳐요. 거북이 발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인도 신화, 거기 반이만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도 신화에. 공통점이 있죠. 근데 이제 인도 신화는 신화의 계통론 쪽에는 서양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혈통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리에 가깝죠. 원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로 우리가 인도 유로피안 어족 인도 유로피안 문화를 얘기하잖아요. 인도 신화하고 사실은 서양 신화하고는 혈통이 같아요. 그래서 인도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게르만 신화로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돼요. 사실은 인도 신화는 인도는 동양에 있지만 인도 신화는 사실은 서양 신화 쪽하고 같은 혈통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윤회설 같은 경우도 윤회설 동양에는 없어요. 한중일이나 이 동북아시아는 원래 윤회설 불교 들어오고 나서 생겼지 삼국시대 이전에 중국의 한나라 때 뭐 그 전에 춘추 전국시대 윤회설 없어요.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는 북두칠성으로 가고 백, 땅 속에 속한 땅 쪽의 기운에 속한 영혼, 백이죠. 하늘에 속한 기운에 타고난 혼, 그게 혼이에요, 혼. 그거는 죽으면 떠올라서 북두칠성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일단 빨리 지붕에 올라가서 그 사람 옷을 들고 북쪽을 향해서 도 하고 외쳐요. 왜? 돌아보시오. 복귀하라고. 복귀하라고. 그러면 그 혼이 북쪽을 향해서 달아나다가 내가 옷 냄새를 맡고 내가 이거 빨리 집에 가야지. 돌아오면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 그런데도 이걸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그럼 이걸 돌아가셨네. 북두칠성으로 혼이 가버리면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위에 이제 초혼이라는 것이에요. 올라가서 이거. 이게 끝나야지, 사망 선고.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장례 절차가 시작돼요. 그러면 백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존재가 우리 영혼은 두 개예요. 동양에서는 혼과 백. 그러면 육체의 기운에 땅의 기운에 속하는 거는 우리 몸에
있어서 장사 지내면서 이 시체하고 같이 무덤으로 가요. 그러면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뭐 천당을 가거나 극락 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지하 세계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지하 세계를 누가 관장하느냐? 태산부군. 태산부군. 태산의 산신. 이게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 태산부군이나 지하 세계의 토백이라는 데는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세계에 사는 집을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도 가면 내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 업보는 어떻게 되냐? 불교는 그 업보가 나한테 가서 내가 다음에 태어날 때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걸 또 해야 되지만, 동양에서는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내가 지하세계에 가서 살니까 나는 내가 뭐 나쁜 짓을 하든 잘못을 그건 끝이야.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어디로 가느냐? 자식한테. 동양에서는 자식한테 가서 내가 좋은 일 했으면 자식한테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잘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못된 짓 하면 자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은 제사를 지내고 그게 연결돼 있어. 그 부모하고 연결돼 있어. 자식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또 연결이 되느냐? 내가 죽으면 아까 호는 부처시성으로 날아가고 없어지고 백은 내 시신에 붙어서 땅속에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귀신이나 유령이나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죠. 귀신 꿈에도 나타나고 그 백이에요. 그러면 그 시신에서 뼈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뼈가 완전히 사가 없어질 때까지 있단 말이죠. 그때까지 그 기운이 자식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땅의 기운이 좋으면 그 뼈에 붙은 그 백에 의해서 그 기운이 나 자식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땅의 기운이 나쁘면 그러니까 풍수라는 게 여기서 또 있나 풍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화장을 하면 싹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끊어져요. 근데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할 경우는 이 백의 기운이 백이 계속 시사 때에도 찾아오고 음식 잡수시고 냄새로 흠향한 냄새를 하죠. 또 연결이 제자들이 그리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화장하면 완전히 그 백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은 제사 지낼 필요도 없죠. 그런 경우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제사 지내는 것도 이제 자기 마음에 따라서 부모님을 추모해서 그걸 지내는 건 상관없지만 어떤 이런 이론적인 동양의 사후 세계관 이런 관념에서 보면 화장에서 뼈도 없어지고 그런 거로 백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조상님은 뭐 천당을 가셨던 뭐 극락을 가셨던 다음 생에 또 태어나셨던 나하고는 이제 그 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매장을 하게 되면 이 백이 시신 속에 계속 몇백 년간은 그 뼈가 완전히 사가 없어질 때까지는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런 관념이란 말이에요. 사후세계관이. 그러니까 윤회관념은 없었어요. 동양에는. 없어요. 삼국시대 때는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또 중국도 한나라 이후 명제 이후에 불교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윤회관념이 생긴 거예요. 동양에는 원래 없어요. 그래서 주역에도 뭐라고 해요? 적선지간은 필요여경.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건 자손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적악지간은 필요여 아니야.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런 집안이 나중에 재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손에 대해서 내 후손들에게 이 동양에서는 나 자신은 상관없어. 나는 그냥 다음 세 벗은 지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머리가 태산 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세력이 세지면서 지하 세계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영라대왕, 지장보살, 영라대왕이 이게 된 거예요. 그 태산 부분을 밀어내요. 그래서 태산 부분이 영라대왕
아니, 지장도산 부하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절에 가보면, 거기 시황들 중에 해상 부분이 이때 부가 속관이로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종교의 세력의 부침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에 가보면 여러 존재들이 있잖아요. 동양간에 가면 조왕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교하고 상관없는 신이에요. 도교신이에요. 도토막신. 조왕신, 조왕님, 절에 가면 그 동양간에 모시잖아요. 그다음에 칠성각의 칠성, 국도 칠성은 이거 완전 도교신이란 말이죠. 그렇죠. 산신각의 산신경, 이건 토착신이니까. 그 다음에 태산부분, 거기 그 시황 중에 태산부분, 이거 완전 이 토착신이에요. 원래 지하세계의 우두머리였는데, 불교가 들어와서 그 우두머리 자리를 뺐고, 부하로 밑에다가 시황으로 중에 하나로 갖다가 속관이로 걷다가 놓은 거죠. 태산부분은. 네. 근데 이 태산부분 존재는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절에서 태산부분 시황 있는데, 태산부분을 누구지? 근데 원래는 이게 지하세계의 우두머리였다. 밀려나가지고 그 부하 속관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사후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까 무슨 얘기하다 그랬냐? 사실은 서양이 인도하고 비슷해요. 서양도 유네설이 있다. 서양에서 유네설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이 신화적으로도 공유하는 게 많고 서양이 관념이라든가 화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서양하고 오히려 인도 쪽하고는 서로 이렇게 상통하는 게 많이 있죠. 사후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쪽 동북아권,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원래 유네설이 없어. 불교 전례 이후에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네설은 우리 원래 없었어요. 동양은 원래 없어요. 그냥 죽으면 사후세계 가서 그거를 계세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계세적. 이 세상은 그냥 연속으로 가는 거예요. 단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장소만 바꾼 거. 여기 살다가, 지상에 살다가, 지하로 가서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동양에서는 그렇게 그런 사후 세계관이죠. 이걸 계세적인 세상을 이어서 한다. 계세적인 사후 세계관. 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 없으시면,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인가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때 뵙기로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